I would say on Friday or Saturday, I'll be announcing the pick.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후임자 인선을 두고 미국의 양 당이 그야말로 대격돌을 벌이고 있죠. 네, 이번에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인데요. 이 그녀가 안치된 미 연방 대법원 앞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서는 등 엄청난 조문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이 자리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에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긴스버그 대법관이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진보계 리더격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여성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굉장히 천박하다. 그리고 위선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2월에 당시 연방 대법원의 보수계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를 메우려고 대법관 지명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2016년은 선거가 있는 해다.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문회도 열질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엔 사실 9개월이 넘게 남아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했는데 네. 지금은 뭐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임명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격노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의 큰 쟁점이 됐죠. 그렇군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도대체 미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이토록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인선을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미국의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힘과 상징성 때문인데요. 이 대법원은 수프림 코트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예민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논쟁이 되는 문제의 최종적 결정, 뭐가 옳고 그러냐를 결정합니다. 네. 특히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낙태 문제라든지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또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지금 미국처럼 보수와 진보 나눠져 있는데 법관들이 보수적일 때는 그 결정을 하면서 사회 제도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죠. 그야말로 핵심 판결을 다루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이 9명의 종신계 대법관에 의해서 특히 정책 이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네. 이 바로 긴즈버그 대법관이 살아생전에 미국 대법원 정치 지형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진보가 4명, 보수가 5명이라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트럼프가 긴즈버그 자리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만약에 임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보가 3 그리고 보수가 6 그야말로 보수 위주의 이 대법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판결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마련한 법을 이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다 판결을 내면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12월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 오바마 케어의 재판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사실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오바마 케어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엔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6대3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오바마 케어 사라지지 않을까 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판결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지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건 사실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지금 공화당에도 여러 이제 분파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도덕적인 이슈나 이런 데서 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 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뭘까요? 1973년에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요. 이게 임신 12주까지는 이제 낙태를 허용을 하고 24주까지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이른바 낙태 허용 판결입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걸 뒤집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원해왔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5대4, 4대5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6대3으로 완전히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된다면 아마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10분 활용을 해서
보수의 표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보수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보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면담을 한 인물이 네.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인 에이미 코니 베럿인데요. 어떤 사람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열성 가톨릭 신자로 낙태 반대를 옹호해왔고요.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편인데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한 판결에서는 흉악범의 총기 소유도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됐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는 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굉장히 맞는 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 수 있는 보증수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보수층을 있죠. 모을 수 있다. 선거 전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우편 투표를 문제 삼고 있고 조작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굉장히 접전이었을 때 그리고 논란이 생겼을 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실제로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엘고와 부시 대통령이 사실상 접전을 벌였고 플로리다의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네. 재검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보수가 우세했던 법원에서 사실상 그 재검표를 중단시킴으로써 네, 부시 네.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번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강행을 강력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략으로 이용할 것이고 샤이 트럼프도 끌어내면서 지지층의 표심을 더 확고히 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트럼프의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불리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가요? 어떤가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없고요. 권력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확실히 민주당이 불리하고 공화당이 유리한데요. 그런데 반드시 공화당에도 유리하다고 못 보는 게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잠자는 유권자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긴즈버그 판사가 워낙에 존경을 받고 있었고 유언처럼 남긴 것이 새 판사는 새 대통령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네. 반발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긴즈버그 판사가 사망한 이후 주말에 이틀간 4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등록을 해야 선거를 할 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선거 자금도 바이든 선거 캠프에 토요일 하루 동안에 120만 명으로부터 829억 원의 네. 선거 자금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 대법관 후임 지명 문제로 막바지인데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네요. 네, 그래서 역대급 정말 진영 대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유리한 이슈이기는 해요. 지금 이제 뭐 후보를 이제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선 전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또 그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걸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나를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표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2016년도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게 그 당시에는 스칼리아 대법관 공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거다라고 리스트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유권자들, 특히 복음주의 유권자들한테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혀 코드가 안 맞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너무 놀라운 후보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수 대법관을 여기다 꽂아준다면 표를 줄 수도 있지라고 나왔었던 그런 보수적인 아하. 유권자들이 꽤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마도 네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분노의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화력이 더 세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9월의 서프라이즈 카드가 됐는데 약 40일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